안녕하세요. 56페이지 할 차례죠. 56페이지 지도 감독상 의무입니다. 먼저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 의무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게시 의무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되고, 보존 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을 해도 됩니다. 자,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입니다. 시험에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 X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입니다. 자격증 원본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속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받습니다. 그 시험에 이때까지 출제된 게 보면 사업자 게시해야 될 게 아닌 것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종무만 가입 확인서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개업을 하려면 4개만 게시하면 되고요. 거기에 중개업 외에 매수 신청 대리도 하려면 추가로 3개를 더 게시해야 된다고 되죠. 추가로 3개 더 하는 게 뭐냐면 자격증만 하나고 나머지 만약에 추가로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원본, 매수신청대리 보수요율표, 매수신청대리를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를 또 하나씩 더 게시해야 된다고 총 7개 게시해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매수신청대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개업하고 반드시 같이 해야 되잖아요. 중개업만 하려면 4가지 게시하면 되고,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이거 추가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매수신청대리 보수요율표, 매수신청대리 보정설정 따로 게시해야 된다고요. 이게 게시 의무고, 보존 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을 해도 됩니다. 보존 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을 해도 되는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도 역시 3년 보존이죠. 이 2개는 3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이제 5년 보존인데,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행과 관련된 행정처분 대장, 요건 5년 보존해야 됩니다. 5년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신청대리 보수 영수증, 매수신청대리 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신청대리 보수 영수증을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법령에 보관이라는 말은 없고 전부 보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개보수 영수증은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도 없고 보존 의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있는데 보존 의무는 없다. 보존 의무는 없고, 다만 이 일반 중개계약서 유효기간은 원칙 사물 예외 당사자 약정이다. 법정 서식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서와 거래계약서를 구분해야 되죠.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런 것들이 거래계약서고, 임대차계약서는 아니라 중개계약서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에 우리 집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가로 2번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이고요. 양가로 3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양가로 4번 간판철거인데,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명칭표시입니다. 명칭표시. 우리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 중개, 뭐 LBA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다라시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해도 상관없습니다. 레미안, 이편한세상, 브리지오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해도 상관없죠. 이 명칭 외에 추가로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라는 게 5개 광고물 간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5개 광고물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요. 연락처라든지 그 다음에 등록번호 같은 거는 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에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간판에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된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간판에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죠? 의무가 아니고 그는 광고하기 위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요. 간판 실명제여 가지고 성명은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벌칙만 기억하면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표시를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 명칭이 어떤 게 있냐면 대법원 판례에 발품부동산 이런 말도 쓰면 안 됩니다. 발품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이런 말을 쓰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트러스트 부동산도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쓰는 거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테면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쓰게 되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이 법 761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지금도 적법하게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금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적어놓은 거 간판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성균관대학교 앞에 가면 정문에 가면은 지금도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그게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중개인 사무소 적으라고 말은 없잖아요. 간판에. 불법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간판은 그 부칙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 법 시행 이후 새로 설치하는 간판부터 적용된다. 그건 40년 성균관대학교 앞에 그건 40년 전부터 있던 중개사무소예요. 그때는 중개인이라고 썼죠. 옛날에는. 옛날에 달아놓고 계속 폐업 안 하고 계속 했으면 그대로 나눠도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간판부터 법을 소급 적용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급 적용하면 간판 떼고 다시 다 달라고 하면 그 간판 뗐다 달았다 하면 100만 원 들어가요. 한 200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간판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런데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물 5개 광고물하고 표시광고물이 달라요.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5개 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은 간판이고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물은 임대문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셔터 내려놓고 상가 같은 데 보면 임대문의 이런 거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이런 거는 보니까 건물 벽에다가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힌 거 봤죠? 그런 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가구에 건물주가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만 적어놔도 자기 건물이면. 근데 개업공개사가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으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개업공개사임을 표시해야 된다. 4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성명 4가지를 표기해야 된다. 5개 광고물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는데 표시 광고물에는 4가지를 표시해야 된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이 4가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판 철거입니다. 간판 철거 양가로 4번. 간판 철거는 거기에 보니까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역에 보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 니은의 폐업 신고, 디귿의 등록 취소 이 3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러면 이거 빼고 나머지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폐업해봤는데 제가 폐업했는데 간판 지금 바로 떼야 됩니까? 물으니까 예, 빨리 떼셔야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권리금 받고 다른 데 넘길 건데 뗐다가 다시 붙이려면 돈 들어가는데 이러니까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붙여놓고 이름이라도 안 보이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간판에 이름 적혀져 있잖아요. 이름을 붙여놓으면 가려놓으면 아 이거 뭐 안 하는 모양이다, 중개업 안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뭐 오리 붙여가지고 안 보이게 붙여놓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권리금 받고 팔 거면. 무슨 말이냐면 지체 없이란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좀 지체해도 돼요. 지체 없이는. 적시라는 표현은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적시해야 되는 거죠. 3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적시입니다. 뭐 적시가 우리 법에는 3시간 안에 이런 말이 없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시가 더 빠른 개념이라고요. 지체 없이보다는. 자, 그래서 간판 철거를 만약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문은 들을 문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명 글자 크기 제한은 없습니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하면 됩니다. 간판에. 자, 다음은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59페이지에 표에 보면 교육제도 5개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59페이지 한 문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53번에 있죠. 이 교육제도. 자, 교육제도가 5개가 있는데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이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즉 사전에 취직하기 전에 받는 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그럼 교육실시권자가 있는데 교육실시권자 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고요. 직무교육은 원래 시도지사였는데 등록관청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고 교육해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하면 개업공개사 등이 받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네, 현실적으로는 받으러 잘 옵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안 오겠죠? 그래서 제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일일이 통보하는 게 아니라 친목회 회장 이런 데다가 지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며칠 날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니까 오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자료 받아가라. 만약 자필 서명 안 돼 있는 중개업소 위주로 단속 나가겠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전부 다 제지한 거는 다 있거든요.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무조건 나와서 단속하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개업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현업에서 오늘 며칠 날 단속한다더라 다 도망가라 문 닫고 이렇게 통보받으면 도망가야 돼요. 안 가고 앉아 있으니까 컴퓨터 들고 가버리더라고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갔다고. 그래서 무조건 잘못한 거 없다 생각해도 하나는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5개 교육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이 바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맨 마지막 주에 나오니까 시간이 없어 못해가지고 제가 미리미리 다 하려고 비교를 해놨어요. 전부 다 앞에다가. 그래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은 별표가 있죠. 53번 박스 안에 보면 별표 있나요? 53번 경매실무교육에 까만 별표 돼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은 옛날 프린트에 새로 내드린 프린트에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매달 처음 시작할 때 계속 내드리고 있어요. 조금씩 오타 같은 거 수정하고 바뀐 거 반영해서 7월 초에 또 내드릴 예정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첫 주에. 그래서 새로운 자료로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거기 별표에 보면 대학, 협회만 지정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협회가 지정 승인 요청이 가능하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전문대 협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실시권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대상자입니다. 교육대상자는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유회사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다. 지금 연수교육이 도입된 지 4년 차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올해가 대대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해입니다. 도입된 지 4년 차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데서는 지금 경기도는 2만 한 2,000명 정도 되더라고. 연수교육 대상자가 올해. 지금 제가 그 경기도 연수교육 자료도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짜로 해주고 있어요. 경기도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돈 내고 8만 원, 9만 원 내고 받아야 돼요.
다 돈 내야 되고 돈 안 내는 교육은 뭐예요? 공짜로 하는 교육이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하죠. 나머지는 다 돈 내야 됩니다. 대상자를 보고 있는데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라고 했죠. 미리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될 자라고 했어요. 보조원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용신고하면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등록을 할 자, 소속공인중개사,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되고요. 경매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가 받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모든 임원이 아니라 경매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만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매실무교육과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 같은 말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5가지 중에서 일단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죠. 지급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연수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 내용을 시험에 비교해가지고 반대로 출제했어요.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시고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밑줄 치십시오. 이 2가지만 차이가 나고, 즉 법률 지식, 중개실무교육은 실무교육은 초보자들이 받는 거니까 법률 지식을 강의를 하고요.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똑같죠.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지급윤리 등이 똑같습니다.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자,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은 지급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가 되겠고요. 대학, 협회만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 예방교육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 다음에 기타 교육시간이 있는데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 사고 예방교육이고요. 교육시간이 가장 짧은 것부터 보면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인데 직무교육은 인터넷으로 다 가능합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은.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경매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지금 전부 연수교육이나 중개실무교육, 사이버 강의 교육이 가능해요. 하루는 인터넷으로 듣고 연수교육은 그래서 하루만 실제 나가서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3일 동안 나가야 되죠. 하루는 인터넷으로 듣고. 자, 그 다음에 교육통지인데 교육통지는 사전교육은 통지를 안 해줘요. 사후교육만 통지를 해주고, 즉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하는데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은 통지를 안 해줍니다. 개업하고 싶은 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받으러 가면 시도에서 교육 어디서 하는지 안내문 줍니다. 그 몰라도 그냥 인터넷에 협회는 전국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다 하죠. 교육을.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웬만한 데는 하고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지금 뭐 제가 동국대에서 하고 있는데 동국대, 한양대, 건국대도 있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도 있고요. 대전 모건대, 강주대학교 이런 데 위탁이 돼 있어요. 모건대에서 받으면 총장 명의로 수료증이 나와요. 협회에서 받으면 회장 명의로 수료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통지는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만 통지를 해준다.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직
연수교육 하나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구체적 기준은 최대 6개월 넘도록 교육 안 받으면은 구체적 기준은 100만 원입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100만 원. 그 구체적 기준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나머지는 처벌 규정이 없다. 단 처벌 규정은 없지만 실무 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소속 공개사로 취직을 못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 뭐 바로 실무 교육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개업하려고 맘먹고 나면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지금 통계가 60%가 교육받고 1년 넘어서 다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미리 바로 보통 지금 보면 합격하자마자 막 교육 다 받아버리거든요. 교육 뭐 쉽지도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정신없어가지고 제대로 교육되지도 않아요. 사람이 좀 작아야 어느 정도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되는데 너무 많아버리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래서 바로 안 받아도 된다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개업하려고 마음먹으면 해야 돼요. 아니면 먼저 교육부터 받아놓으면 1년 안에 무조건 개업해야 된다, 취직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그냥 뭐 무턱대고 안 좋은 장소에 개업을 해버리고 이런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 실무교육을 받으려면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고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받고 그날 바로 등록 신청해도 되죠. 그 만약에 가령 10년간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고요.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재등록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1년 안에 하려면. 폐업 기간이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되죠.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소속 공개사로 취직할 때도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서번호 도19페이지 표 밑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해서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지침은 있고요. 60페이지 메뉴의 박스 60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보면 실무교육 강사 요건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강사 요건은.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박사 학위 소지자, 그 다음에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박사는 경력 없어도 됩니다. 3번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5번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6번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고요. 방가로 2번에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문제였나요? 중개사무소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서도 가능하다 했죠.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린 생활시설. 자, 여기 교육제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서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온다. 이 중개보수는 당사자 간에 미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그러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이므로 그에 상하는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수 청구권 하기 전에 무등록업자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했죠. 무등록업자는.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받아도 된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보수 청구권은 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이 있는데 중개보수청구권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합니다.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 중개계약 시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고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자,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한 번 더 보면 중개계약, 가령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이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이 거래계약입니다. 거래계약. 그래서 발생은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중개계약 시 발생은 하고요. 실제 행사하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즉 계약 깨져도 개업공개사 잘못이 없다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업에서 해보면 받기가 쉽지 않아요. 전부 다 사기꾼은 너 때문에 계약 깨야 된다. 지금 계약금 떼인 거 다 돌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제발 중개보수는 안 받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히려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보수의 범위입니다. 중개보수의 범위. 중개보수의 범위는 주택하고 주택외가 다른데요. 자, 주택과 주택외를 분류할 때 이 주택과 주택외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할까요?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예,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부상 용도입니다. 주택과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는 공부상.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세법상은 사실상 용도죠.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공부상 용도입니다.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는 0.9%, 임대차는 0.8%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근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라고 하면은 85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다 기타에 해당되겠죠. 85, 이 보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주택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따로 이게 주택외로 분류하지 않겠죠? 주택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러나 공부상 용도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외로 분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는 이것 빼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는 모두 다 매매든 임대차든 매매나 임대차 할 것 없이 모두 다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이게 협의라는 게
백화점 옷도 정가가 있는데 우리 중개보수는 정가가 없고 무조건 깎아라는 이야기예요. 0.9를 초과해서 약정하는 건 안 되죠. 0.9보다 낮게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표 밑에 보면 61페이지 가번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나번에 보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춘 것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리얼입니다. 중개보수 한도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는데요. 옛날에는 단속 규정으로서 처벌은 하지만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갑과 을 간의 매매 중개를 했고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80만 원이다. A 개업공개사가 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했고요. 을 매수인이 다시 사가지고 병이라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20만 원입니다. A 개업공개사가 중개했다고요.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을이 다시 병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걸 A 개업공개사가 중개했다고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80, 임대차는 20. 이걸 보고 답하신다면 시험에 을 개업공개사가 A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는 얼마인가? 80, 100 중에서 고르는 게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답은 얼마예요? 80하고 100 중에서 답은 100만 원이 답이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일 세 번 밑줄 지났잖아요. 이건 한 번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동일 당사자가 아니고 세를 어디다 놨다고? 병 임차인, 다른 임차인잖아요. 만약에 병이 아닌 갑에게 팔고 나서 다시 갑에게 세를 놓았다면 80만 원밖에 못 받겠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데 이거는 임대차를 다른 사람한테 했잖아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갑이 A에게 지급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 A에게 지급하는 것, 그 다음에 병이 A에게 지급하는 게 다르죠. 갑은 80, 을은 100, 병은 20, 총액은 200만 원이 되겠죠. 개업공개사가 받는. 아무 말 없이 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면 200만 원입니다.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잖아요. 그 기출문제는 이게 출제됐다고요. 을이 A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80, 100 뭐 이런 게 보기에 있었다고요. 그럼 답은 대부분 분들이 80을 많이 했다고. 이거 동일 이거 보고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돼요.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거는 오직 사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케이스,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B업에 보면은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예, 잔금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계약 성립만 되면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62페이지에 보면은 시효세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요율 및 한도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택 외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택 외인 경우입니다. 주택 외인 경우.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중개보수요율표 이렇게 해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보수요율표라고 되어 있고 보통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도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주택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주택 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표를 적어놨습니다. 이를테면 2억 이상이면 0.4%, 2억 미만이면 0.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 외인 경우는 가로 % 해가지고 가로 안에 자기가 써놓으면 돼요. 근데 0.9까지만 적어 넣을 수 있고 1.2 이렇게 적어 넣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왜 이렇게 했느냐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취지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 경쟁을 유도하면 옆에서 0.8로 적으면 나는 0.7, 0.6, 0.5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중개보수가 인하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은 완전 카르텔이 형성돼서 침묵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 이렇게 하면은 왕따 시켜가지고 거의 중개업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업에 가보면 0.9라고 적어놨거나 또는 아예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비워놓고 그대로 게시해놨더라고요. 그냥 등록관청에서 받아놔가지고 0.8이나 0.7, 0.5 이렇게 적어놓은 데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원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은 전부 0.9를 적어놓거나 또는 비워놨다. 자, 여기까지 하고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의 산정 방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드린 거 빨리 15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